자, 오늘은 CCPS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Assessment of and Planning for Natural Hazard. 여기서 이제 Natural Hazard는 자연재해인데요. 이 자연재해라면 뭐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비, 뭐 슈퍼스톰 샌디, 뭐 이런 그 태풍들 명칭들이 있었죠. 플랜트 시설 등에 큰 아주 손상을 입혔던 이런 그 자연재해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재해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 화학공장이나 정유공장, 산업 설비들이 그 당시 함께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자연재해에 대한 평가, 측정이나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설명드렸듯이 CCPS는 화학공정안전센터라고 해서 미국 화학공학회 산하에서 뭐 유해화학 물질 및 탄화수소 유출과 관련된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죠. 목차를 좀 살펴보시면요. 자, 1번은 뭐 일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입 소개,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유해 위험 요인 식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섯 번째 자연재해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그 장비에 대한 것들, 여섯 번째는 설계 기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재해가 일어난 이후의 복구에 대한 내용, 9번은 복구를 했다면 다시 가동해야 되겠죠. 리커미셔닝,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식별 부분입니다. 이 Identify Hazard, 유해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인데, 이 화학 플랜트 같은 시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식별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CCPS에서는 Natural Hazard, 이제 자연재해라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상재해이고요. 기상재해라고 하면 폭풍, 해일, 허리케인, 토네이도, 아주 극한 온도, 눈이나 얼음이나 폭풍, 산불, 낙뢰, 우박, 가뭄까지 날씨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질이나 이런 그 지진과 관련된 재해들입니다. 쓰나미 포함해서 얼스퀘이크, 지진, 산사태, 쓰나미, 화산 폭발, 댐 붕괴 등 그 지구 내부의 그 힘으로 발생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설이 과거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CPS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재해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강 상류의 댐이 무너지면 갑작스러운 홍수에 노출될 수 있겠죠. 이 식별 작업의 결과물은 사이트 자연재해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라고 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어요. 각 재해 유형에 대해 해당 여부, 참고 자료, 필요 조치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들,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낙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제 위험도를 측정하냐면요, 회귀 빈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equivalent period라고 해서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할 빈도가 50년 주기다, 100년 주기다, 5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그 재보험사들, 예를 들면 뮤니클이라든지 스위스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사고 결과에 대한 것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스위스리나 뮤니클리에서 제공하는 그 내추럴 해자드 맵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이렇게 그 스팟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 해저드는 레벨 맵, 자연재해 중에 태풍은 레벨 몇, 지진은 얼마, 회귀 빈도,
그리고 쓰나미, 뭐, 그 다음에 플러드, 범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리스크 레벨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스위스리 자연재해 맵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스위스리는 재보험사고요. 캔넷은 커테스트로픽 뭐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명칭입니다. 캔넷. 그래서 뭐 프리미엄 버전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베이직 버전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상으로 위도와 경도를 워싱턴 DC 미국에 있는 그거를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여기인데요. 이 지점을 이렇게 스팟으로 찍게 되면 뭐 전 세계 어느 글로벌에 있는 위치도 다 뭐 지점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쪽이죠. 전 세계 지도에서 이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그 각 자연재해 유해 위험 요소별 해저드가 이제 어떤 회귀 빈도 확률로 되어 있는지 레벨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해저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홍수, 스톰, 폭풍우, 뭐 지진, 쓰나미, 뭐 윈드스톰, 헤일, 뭐 토네이도, 낙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뭐 화산 재해에 대한 두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전체를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음영이 좀 회색으로 희미하게 나오는 것은 이건 프리미엄 버전이 여기까지 다 조회가 되는 겁니다. 일단 베이직 버전만 이렇게 하게 되면 런 어널러시스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이 위치, 여기 워싱턴 DC가 있던 지역이었죠. 이 위치를 워싱턴이라고 제가 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분석 리포트를 한번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생성이 됐는데요. 캔넷 리포트라고 돼 있어요. 워싱턴. 여기 보면 위도 경도. 여기 아까 38.907-77.0369 위도 경도 있고 워싱턴. 여기 이 1km 안에 거주자는 3만 명, 5km 내는 40km 내는 100km.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요. 이 맵에서 보면 한 요 정도 지도상, 전 세계 세계 지도상 위치가 됩니다. 워싱턴 DC. 그리고 조회 결과를 보면 일부 이제 베이직 버전이라 일부 정보에 대한 결과만 분석을 했는데요. 플루비얼 플러드, 여기 선택된 존에 대한 것은 뭐 500년 이상 회기 빈도로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때의 강도는 플루비얼 플러드, 이 홍수에 대한 강도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진을 예로 든다면 베드락 컨디션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진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쓰나미도 그렇고요. 반면에 여기 터네이도는 마더릿이니까 좀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고요. 이 지역이. 낙뢰는 시그니피컨트로 되어 있으니까 시그니피컨트는 상당히 좀 심각한 위험도, 중간보다 높은 위험도. 그 당시 이제 강도는 8.65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요. 이 안에 들어가면 터네이도 뭐 예를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터네이도 해저드는 마더릿 중간 정도 되고 그 강도 값은 6.49 그리고 30년 빈도 트렌드는 여기서는 뭐 이제 파악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분류는 여기 마더릿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지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색상이 진할수록 지진 위험이 아주 큰 지역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붉게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 노란색이나 이렇게 연두색 부분은 지진 위험이 높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이 여기 보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진 위험은 베리로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회귀 빈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통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이 스위스리 캔넷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한번 지진 본다면 아시아 지역 한번 볼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본다면 당연히 일본 지역은 지진 위험이 높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붉은색 계열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 레이어별로 지진뿐만 아니라 윈드스톰, 폭풍우나
헤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 법례에 따라서 회귀 빈도와 얼마 강도 이상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것을 해당 지점을 찍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자연재해 맵에 대한 것이다. 이 베이직 버전도 사실 유료입니다. 가격이 싸진 않아요. 연 구독 방식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수집, 겟더 데이터 단계입니다. 이제 위험의 크기를 숫자로 파악하라는 건데요. 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이제 그 위험의 규모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미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소스가 많습니다. 홍수를 예로 들어본다면 FEMA, 연방재난관리청이죠. 연방재난관리청 홍수지도를 활용해서요. 100년 빈도 홍수, 500년 빈도 홍수구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얼스퀘이크, 지진의 경우에서는 USGS,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진위험지도와 ASCE의 설계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네이도나 윈스톰, 바람에 관련된 것은요. NOAA의 토네이도 예측 데이터와 ASCE 설계 기준이 있고요. 허리케인이나 헤일 같은 경우에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폭풍 헤일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이 얼마만의 회귀 빈도, 확률로 그 지역을 또 때릴 수 있고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죠, 데이터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이 구체적인 위치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전체 평균이 아니라 우리 스팟, 그 부지에 석유화 플랜트나 이런 산업 플랜트 있는 그 부지 지점의 고도, 지형, 인근 수계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자연재해 잠깐 보여드렸죠, 조회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그 화학공정안전센터 회원사들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면 이제 강변에 위치한 시설에서 드론으로 부지 전체의 정밀 고도 지도를 제작을 해놨고요. 덕분에 강수위가 특정 높이가 되면 어떤 장비나 장치 같은 화학플랜트 그런 것이 침수될지 며칠 전부터 예측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우수 사례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비상시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백업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3단계는 위험평가와 설계 기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목차에서는 Evaluate Against Design Crite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험평가와 설계 기준은 이 CCPS 자연재해 관련 체계에서의 핵심인데요. 위험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우리 시설이 현재 설계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먼저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장비를 선별하여야 하고요. 예를 들면 비상발전기, 소화펌프, 냉각 시스템, 공정 제어 시스템, 질소 발생 장치 등 여기에 해당되고요. 사무실 집기나 창고 장비는 우선순위가 좀 낮게 매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갭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계 기준 충족입니다. 장비나 건물을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펌프를 500년 빈도 홍수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성 평가 부분인데요. 설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정식 위험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 시비어리티죠. 영향 빈도, 파서빌리티, 가능성, 그 다음에 이 결과, 이거의 곱에 의한 컨시퀀시, 결과를 분석하고 회사 리스크 기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것저것 실패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비상대응 계획이죠.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설계 기준 충족도 어렵고 위험성 평가도 어렵다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위험을 관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P에서는 이 하이어키 계층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하이어키 오브 리스크 컨트롤에서 말씀드렸듯이 역 피라미드에서 우선순위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공학적인 해결 방법을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때 PP, 그 다음에 비상대응 이런 순으로
위계 순서대로 짜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연재해 시 여러 보호장치가 동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계속 불어나게 되면 뭐 여기는 좀 지대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비들도 한꺼번에 다 침수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설비들은 뭐 컴프레서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1+1 이렇게 중복 설계가 돼 있잖아요. 리던던시, 뭐 스페어 개념으로, 예비 개념으로. 하지만 커먼 모드 페일리어, 공통 원인 실패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대응 옵션 인포그래픽인데요. 설계, 기준 보강, 리스크 평가, 비상 계획 요 순서.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연재해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FN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잘 정비된 홍수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춘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피해가 약 70%가량 적고 더 빠르게 운영, 재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 정도는. 70회에서는 그래서 시설마다 자연재해 비상 대응 계획, 여기서는 뭐 영문 약자 앞자를 따서 NHER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연재해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출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계획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비상 대응 계획 주요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비상지휘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현장과 별도로 원격 지휘센터를 반드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구축되어야 된다. 재해가 닥쳤을 때라도 현장이 고립되더라도 외부에서 자연재해 피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권한과 책임 부분입니다. 계획 발동, 운영 중단, 대피 결정.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경보 시스템인데요. 기상예보, 강수위 경보, 어떤 신호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사전에 정해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비상 잔류 인원인데요. 자연재해 중에 현장에 남을 인원을 미리 선발하고 훈련하여야 합니다. 절대 이런 인원들을 구성할 때는 강요하지 말고 자원자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제 통신계획인데요. 일반 통신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위성전화, CB 라디오, 그 다음에 기상 라디오 등 백업 통신 수단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부분인데요. 인벤토리라고 하면 화학 플랜트에 있는 원료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의 재고를 재해 전에 줄이고 빈 탱크는 부유를 막기 위해 물로 채우는 등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수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훈련하고 실전 연습, 드릴이죠. 이것을 거쳐야 그냥 문서만의 기준인 이론이 아닌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5번째 단계는 이제 복구 단계인데요. 리커버리겠죠. 아니면 디자스터 플랜, 재해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해가 지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구 단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일단 자기네들 자산들이 피해를 입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외부 계약업체처럼 시설에 낯선 인원들이 투입되고 장비는 겉으로는 이제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이제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복구 단계를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안정화와 평가입니다. 먼저 이제 재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되고요.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현장은 이전과 다르겠죠? 안전장치가 비활성화된 상태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어서 곳곳에 이제 새로운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뱀, 개미, 너구리, 이런 악어까지 이제 비상구를 찾아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장비 패널이나 배수구를 열 때는 항상 조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미국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안 복구에 대한 건데요. 가능한 한 빨리 일단 조명, CCTV, 출입 통제 부분을 복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재해 후에는 외부에서 어떤 약탈자라든지 언론, 일반인들이 이제 무단 접근이 빈번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여라 되어 있고요. 수리와 교육 부분인데요. 수리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인력인지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중에 API 코드나 아스메 코드 등 이제 관련 코드 인증이 필요한 수리도 있겠죠. 그리고 복구 인원 전체에게 재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인력 지원 부분인데요. 직원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숙소, 이동 수단 지원도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가족 걱정 없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어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재가동, 리커미셔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커미셔닝은 아주 신중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자연재해 후 재가동을 처음 신설 공장을 가동하는 것 이상으로 재가동, 리스타트업 때 사고가 많으니까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장류 같은 인스트루먼테이션은 특별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이게 뭐 장비가 멀쩡해 보여도 그 캘리브레이션이 뭐 교정이 틀어지거나 오염됐을 수도 있다. 기본 공정 제어나 예방적 안전 시스템, 완화 안전 시스템 모두 기능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탱크나 용기 같은 경우에는요, 탱크 베셀, 홍수증 그 비어있는 탱크가 물에 떠올라 이제 이동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와 연결부의 손상, 기초 구조물의 이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가동 순서도 중요한데요. 뭐 재입고 나서 뭐 장비들 설비들 복구하고 나서 재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DCS나 이 분산 제어 기능 시스템, 컨트롤룸의 이런 것들 DCS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이나 뭐 소화 시스템 등 핵심 안전 시스템이 복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질소, 개장용 공기, 냉각수 등 유틸리티 복구,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다 확인한 이후에 이 공정을 재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동 완료 후에는요, 재해 이후에 뭐 잘 복구가 이루어진 거, 잘 대비했던 거, 잘 안 되었던 거, 예상치 못했던 거, 이런 재해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문서화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더 잘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 CCPS 뭐 단편책인데 자연재해 위험성 평가와 플래닝, 계획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4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목차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성 평가하고 복구하고 리커버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많지 않아요. 참고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어펜딕스 이제 부록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걸릴 수 있는,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샘플 사이트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플러드는 어떤 식으로 허리케인, 헤일스톰, 스노우, 눈, 산불, 토네이도, 가뭄, 드라우트, 지진, 한사태, 랜드슬라이드, 쓰나미, 화산, 폭발, 댐이 붕괴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펜딕스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지금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들은 자연재해 대비 체크리스트로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책 한번 구글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구매해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양질의 뭐 CCPS나 뭐 관련 책들 내용 앞으로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